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를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1949년생입니다. 이 49년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교 몇 학번일까요? 대학교 49년생이니까 그러면 세계사적으로 뭐가 68혁명이 있었죠. 불란서. 그 다음에 전공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객행기 격변기에 그냥 이 사람이 탁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격변기에 어떻게 태하느냐. 여기 6학번이 없는 것 같아요. 다 8학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무라카미 하루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72세. 근데 지금도 마라톤을 하루에 10km 내지 14km 뛴대요. 10km를 노인이 72세 노인이 아직까지 뛴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교토에서 그 와세다 대학교 영화 연극과를 입학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왔었어요. 와세다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늘 마라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강연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 대학교 2학년 때죠. 커피숍을 하고 집을 나와요. 왜 집을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문학에서 전체에서 왜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지. 그 아버지는 또 그것이 일본이라는 사회와 연관되는지. 그래서 지금 왜 일본의 극우들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게 쫙 연결돼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상처입니다. 그 컴플렉스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분 작품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누가 또 그러죠? 카프카가 그렇죠. 카프카 문학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 전체주의와 연결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1978년에 그러니까 몇 살 때죠? 그러니까 한 29이나 30대겠죠? 그래서 이때 야구를 보다가 갑자기 안타를 탁 쳤는데 글 쓰고 싶다 이게 툭 썼대요. 그렇게 이분이 글 쓰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많죠. 근데 글 쓰겠다고 했던 마음을 품게 맡은 사람은요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같이 해볼까요?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11월 11일이죠. 태어났습니다. 11월 11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하고 있지만 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도스토옙스키 데이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으면요 어느 날 글을 쓰게 돼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문창과에서 강의할 때 가장 좋은 약은요 도스토옙스키예요. 글 쓸 때 가장 좋은 약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읽다가 작가 된 사람이 많아요. 윤정주.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용택, 섬진강 쓰신 분. 초등학교 섬진강에 그냥 왔다가 TV도 안 나오는 시골 분교에 와서 선생 됐는데 후배가 와서 선배 이 책 하나 사줘요. 그래서 속아서 샀대요.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그래서 구석에다 박아놓고 세로로 된 걸 갖다가 있다가 어느 날 한번 읽었는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어느 날 나도 이런 식으로 써볼까 하면서 작가가 돼요. 도스토옙스키 읽다가 작가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신경님, 그죠? 백석. 하루키 문학은 스콧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 그레이트 개츠비가 이제 소설에서 여러 번 나오죠. 그레이트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난 얘기하지 않는다. 위대한 것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인간에게. 위대한가요? 개츠비가? 전 위대한 것 같지 않아요. 헛된 망상인 것 같아. 그냥 막 이 여자 위해서 온갖 돈을, 이 여자가 돈을 좋아하니까. 해가지고 근데 다 우리가 위대한 개츠비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해볼까요? 레이먼드 카바. 시작. 미국 최고의 단편소설가입니다. 레이먼드 카바. 카프카 최후 미래로 세계문학에서 단편소설 최고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태준이라고 한다면 레이먼드 카바를 이 하루키가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레이먼드 카바 독자들이 많죠. 그 다음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1979년 이 작품 대단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갖다 9시간 강의를 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앞부분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 문학상을 타죠. 그 다음에. 네. 1973년에 핀볼이라는 소설을 써요. 노르웨이 숲 쓰기 전에 등단하고 그 다음에 쓴 건데 이것도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아직까지 생활이 안 돼서 이 1973년에 핀볼 쓸 때는 새벽에 썼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서빙하다가 재즈바에서 서빙하다가 생각나면 냅킨에다 메모해놓고 그거 이렇게 꽂아놓고 손님들 다 가면은 그 재즈바였으니까 1시, 2시에 문 닫잖아요. 2시부터 영수증 정리하고 그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메모한 거 풀어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썼다고 그래요. 자, 핀볼이 뭔가요? 이게 핀볼이죠. 이거 핀볼. 아시죠? 이 핀볼이 1973년에 나왔어요. 핀볼, 1973년에.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학 다녔으면 1973년이 몇 살이었죠? 49년생이니까? 저 20대 초반이죠. 우리 제 세대는 이거 뭐죠? 이 전자 이렇게 벽 부시는 거. 테트리스 시대예요. 테트리스 시대인데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60, 70세대는 요 세대일 거예요. 핀볼 세대. 그래서 그 핀볼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핀볼은 어떻게 한번 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으려면요 니체 읽어야 돼요.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의 인간은 뭐라고요? 주사위라고 했죠. 하루하루 오른다고 이렇게 던지면은 그 주사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소극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능동적 허무주의예요. 니체는. 그래서 능동적 허무주의 사상이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사위 사상이 핀볼 사상으로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사상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핀볼 세계를 비유하면서 그 시대에 겪었던 49년생들의 모습들, 50년생들의 모습들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노르웨이 숲을 발표하죠. 이게 87년입니다. 이걸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본인도 놀라고 이제 카페에서 벗어나서 인세룸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유종호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골빈 대학생들이 하루키를 너무 좋아한다. 이분이 쓰레기라고 썼어요. 하루키 문학은 쓰레기다. 근데 과연 그럴까 싶은 거예요. 전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약이라고 생각해요. 나구사메로. 위로하는 약이에요. 일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하루키 소설이 일본어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됐나 발표하게 만들어요. 몰랐던 단어도 찾게 만들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발표하다 우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한다는 그 상실이란 단어가 정확한 일본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게 공감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요 상실할 빈틈이 없어. 빈자리가 없고 무조건 전진이야. 전진. 보수는 경제전진, 진보는 평등전진. 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1987년 무렵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실을 본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살국 그 당시에. 무라카미 노르웨이 숲에 보면 한 5명 정도가 자살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많아요. 근데 죽음이 워낙 많은 사회죠. 그걸 쓴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섹스 장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이라든지 미술의 잣대는 뭐예요? 이가 주작적 미학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뭐죠? 좋냐 나쁘냐 이거예요. 좋냐. 이건 윤리의 좋냐. 굉장히 유교의 주작적 판단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미학의 잣대가 틀려요. 미추, 아름다움이냐 추하냐.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교사에도 굉장히 추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추한 그림 속에서 어떤 인간의 본질 같은 걸 일본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하루키랜드는 오락실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노르웨이 숲이라고 번역했다고 문제가 많죠. 이 가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라. 근데 가서 봤더니 노르웨이전 우드가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전 우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 레넌이 노르웨이전 우드로. 그래서 음반을 냈는데 여기서 노르웨이전 우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드였거든요.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그 여자가 집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같이 몸을 합쳤어요. 아침에 깨어나니까 노르웨이전 우드. 노르웨이산 가구들이 참 멋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아 기분 좋았어 뭐 이런데 뭐 참 당신하고 오늘 밤 같이 자니까 참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노르웨이전 우드 아 가구가 참 좋네. 아 소파도 좋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자가 쫓아내요. 그게 이제 이 노래 가사예요. 나랑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같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노르웨이전 우드. 근데 그 당시에 노르웨이 가구가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 지었을 때. 그 앤티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노르웨이 숲 읽으신 분 계세요? 처음 장면 기억하세요? 예, 비행기에서. 예.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독일의 그 공항에서 음악이 이 음악이 흐르는 예.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흐릿하게 생각이 납니다. 대단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노르웨이 숲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살 시작. 37살 그때 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기체가 두꺼운 비구름을 뚫고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려는 참이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적시고 비옷을 입은 정비사들, 빈밋한 공항 건물 위에 걸린 깃발, BMW 광고판, 그 모든 것이 폴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 배경처럼 보였다. 이런 또 보기 일이군. 비행기가 멈춰 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커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처음에는요 늘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 틀어놓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딴따단딴딴 따단딴딴 따단딴딴 노래의 숲이 나와요. 그러면서 환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는데 17년 전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소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타나베라는 이 친구가 37살이에요. 37살인데 독일의 공항에 탁 내리는데 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아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여자랑 같이 자는데 여자랑 헤어졌더니.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막 그 공항에서 내리면서 BMW 간판도 보고요. 그죠? 선전 간판도.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게 다 나와요. 그 노르웨이 저희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벌써 상실이 탁 나와요. 그래서 소설 첫 장면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나랑 만났던 사람들이 사라져 가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내 앞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그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로 돌아가냐면 10페이지 보면 가운데 69년 가을 나는 곧 20살이 될 참이었다. 대학교 이제 1, 2학년 때 얘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상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맨 위에 18해라는 세월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즈키가 자살하죠. 나오코 대신 레이코라는 분도 만나고 미도리라고 만나고 현실에 적응해가는 성장기죠. 우리가 겪는 20대 초반 내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숲 얘기가 나와요. 자, 문학에서 숲은요. 여기 11페이지, 12페이지 이런 숲 얘기는요. 방황의 상징이에요. 숲에서 방황하고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 헤르바네스 데미안도 보면 데미안도 숲 얘기예요. 초기가 데미안하고 싱클레어가 만나는데도 그렇고 데미안을 괴롭혔던 그 푸주간 집 아들도 숲에서 이렇게 늘 숨어 있죠. 그래서 숲은 인간을 시험하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선 또 뭐가 있냐면 숲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그녀가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그래, 그녀는 내게 들판의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우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안에만 존재하는 이미지나 기호였을지도 모른다. 저 어두운 나날들 가운데서 그녀가 머릿속에 자아낸 다른 수많은 사물들처럼 그러나 나오코가 우물 이야기를 한 이후로 나는 그 우물 없이는 초원의 풍경을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이 숲에 그냥 우물이 있는데 턱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걸어가다 그냥 우물에 쑥 빠지면 죽는 거야. 아무도 없이 혼자 걷다가 빠지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지. 혼자 빠지면은 누가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발이 삐었거나 그러면은 어이구 막 소리 질러도 누가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건 뭐야? 상징이죠. 문학적 상징이에요. 우리 삶도 우물이 있다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빠지지 말아야지. 나오코는 호주머니에서 왼손을 빼내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괜찮아. 너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 어둠 속에서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절대 우물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한 나도 우물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한 나도 우물에 빠지지 않아. 요런 대사.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난 알아. 그냥 알아. 나오코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고 걷기만 했다. 난 그런 건 굉장히 잘 알아. 무슨 논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 지금처럼 너랑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떤 어둡고 나쁜 것도 나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아. 그 지금 나오코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후주체라고 그래요. 사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인물로 끌어들여 가지고 소설로 쓰는 거예요. 사후주체. 사후주체가 어디 나옵니까? 햄릿에서 죽은 아버님이 나타나죠. 햄릿 앞에. 햄릿아, 내가 독살당했다. 너희 삼촌이 내 귀에다 독약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절실해요. 여기 보면 20페이지. 3가지 부탁하는데 그 3가지 부탁이 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마. 네, 나오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2가지면 돼. 2가지로 충분해. 하나는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해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굉장히 기쁘고 정말로 구원받는 기분이야.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래.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내 곁에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나 기억해줄래? 그렇죠. 우리 22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근데 잊어버리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22페이지 2줄. 그런 생각을 하면 맨 밑에.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나오코랑 이렇게 같이 울다가 이제 몸을 선을 넘기도 했지만 나오코는 계속 여기 키즈키를 사랑했던 거죠. 그죠? 키즈키를 사랑하고 나는 키즈키 대신 나오코를 사랑했던 거고요. 2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여기까지가 1장은 프롤로그예요. 와타나베가 제일 먼저 19살 때 친구가 자살해요. 자동차 안에서 배기가스에다 이렇게 튜브 넣어가지고 차 안에서 이산화탄소 먹고 죽어요. 이유가 안 나와요, 소설에. 나오코가 19살 때 자기 남자친구가 자살하니까 중심을 못 잡고 괴로워하고 약 먹고 그러다 요양원에 가요. 그러다가 친해지다가 섹스를 하게 돼요. 얘랑. 나오코는 섹스한 게 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한 거죠? 얘를 생각한 거예요. 키즈키. 얘를 생각한 거예요. 키즈키. 자살 아니라. 그게 너무 괴롭죠. 16살 위에 아주머니가 계셔요. 이분이 이 나오코하고 같은 방을 써요. 요양원에서. 피아니스트였는데 13살 아이를 갖다 피아노 가르쳤는데 이 13살 아이가 동성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레이코 피아노 선생님한테 덮친 거야. 여자애가. 이 사람 놀랬죠. 그래서 막 거부하는데 이 피아노 배웠던 13살 애가 소문을 퍼뜨려. 선생이 나를 덮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당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나와서 이제 미도리라는, 근데 얘는 아주 밝아요. 나머지는 다 우울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비극적인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 우루과이에 가서 갔다 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정신이 온전치가 않고 다 깨진 주체, 같이 보기엔 깨진 주체. 여기 나오는 사람 다 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나 잘 지내, 한번 보고 싶어.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나오코가 선생님? 죽었죠. 얘도 자살해 죽어요. 소설에는 죽은 모양이 안 나와요. 레이코 그 나이 든 17살인가 많은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줘. 앰뷸런스가 왔다고. 근데 뭐 암시만에 자기가 로프를 구한 것 같다고 스스로. 어떤 진리로도 사랑하는 것을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는 없다. 이제 방황하고 돌아왔죠. 한 달 만에 왔죠. 그게 정확히 1970년 10월 20일이죠. 이 영화는, 이 소설은 68년에 시작해서 70년 10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2년 반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코가 찾아왔어요. 근데 영화는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이렇게 슬픈데 소설은 슬프지 않아요. 레이코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정리가 돼서 밝아요. 저 둘이 식사도 하고, 소설에선 장례식을 치르자고 그래요, 우리끼리. 기즈키는 17인체로, 나오코는 21인체로 영혼이 있지만 나는 지금부터 나이가 들면서 견뎌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분이 50곡을 불러요. 카를로스 조빔의 데사피다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50곡을 불러요. 레이코 씨가 나오코 씨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래요. 475페이지. 이게 진짜일까? 죽은 사람 옷을 입고 온 거야. 여기부터 꿈이 아닐까?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곡을 부르면서 나오코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레이코가. 근데 여러분, 50곡 부를 수 있나요? 이것도 판타지 아니야? 30분을 부르면은 몇 곡 부르면 되냐면 5곡 부르면 30분이 지나요. 중간에서 멘트하면서. 50곡을 부를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 판타지 같아. 예스터데이도 부르고, 뭐 미셸 따단, 별걸 다 불러요. 50곡을 다 부른 다음에 48곡을 부르고 장례식 멋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같이 행위를 하자고 그러죠.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야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운디드 힐러라고 그래요. 상처받은 치료자. 그러니까 레이코는 여기서 상처받은 자로서 치료를 해주러 온 거예요. 와타나베를.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성행위를 함으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들죠, 이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요. 481페이지. 그래서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세부 묘사, 이건 성행위. 이건 뭐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엄청난 야한 장면들이 나온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첫 번째 반응은 뭘까?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죽은 사람 장례식 하자 놓고 얘네들 둘이서 뭐 해? 그것도 거의 엄마뻘 나이 되는 여자하고, 이게 미친 짓이다. 이게 첫 번째. 일본에서도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이걸 한 거지, 실제로. 그러면 와타나베는 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면서 그 상실의 치료를 받았을까요? 나오코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랬잖아. 나오코를 생각하면서 성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아주머니는 어떤 보상을 얻었을까? 이 아주머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가 젊었을 때 사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첫사랑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죠? 동네 사람부터 근데 풍족히 사랑을 받은 거지. 나오코도 행복해하겠지. 나오코는 키즈키만 사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판타지예요. 50곡을 부른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10시간 해야 돼. 50곡 부르려면 거의 5시간 이상 노래를 못 불러요. 50곡을 못 불러요, 사람이. 여기서 섬찟했어요. 485페이지 볼까요? 내 편지가 위안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게요. 그렇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레이코 씨라면 어디서든 잘 해낼 테니까요. 그리고 내 몸속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착각일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요 문장이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얘기하는 걸까? 그 다음에 잔존기억입니다. 그거 말하면서 나는 웃었다. 레이코 씨도 웃었다. 그 다음 문장. 날 잊지 마. 예,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나오코가 했던 얘기죠. 섬찟하지 않아요? 게다가 갑자기 반말로 얘기해요. 쭉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날 잊지 마. 요거 있잖아요. 내가 날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요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레이코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섬찟해. 이렇게. 그 반말했던 사람이 나오코였거든. 와, 이거 뭐야? 전 이거 보고 이 레이코가 이게 사실이었다면, 사실로 정말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이 사람 노래 불렀다면 자살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빙의가 된 거야. 이 순간에 나오코의 빙의가 돼서 나오코의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자살하지 않을까? 아니라면 이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참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소설에 귀신을 등장시켜, 유령을. 그죠? 유령일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판타지식으로 날 잊지 마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영화 감독이라면 유령으로 만들었을 거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유령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 몸으로 치는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성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논쟁이 많아요. 아주 막 격하게 성행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숙사 로비에서 헤어지는데 소설에서는 와타나베가 역까지 모셔다 드려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책 486페이지 보세요. 486페이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もしもし。みどり、僕だよ。今どこにいるの？え？今どこにいるの？僕は今どこにいるんだろう。 오늘 얘기 다 했네. 어떻게 하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주제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같이 해볼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와다시와 도코니 이루노 보비스튜 너는 어디에 있냐? 이건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절대자가 인간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한테 보비스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은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묻는 문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그 우리한테 영원한 질문이죠. 보비스튜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평생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순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문학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이걸 공감하지 못할 때는 쓰레기로 보이는 겁니다. 지츠 인 레벤이라고 해요. 지츠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SITZ, 지츠 임. 이제 영어로 인이에요. 레벤. 삶의 앉은 자리, 삶의 자리, 내가 죽을 자리, 내가 살아있을 자리. 이걸 언제나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면서 견디어 나가라. 이게 실존주의의 구호예요. 여기서 미도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건 신주쿠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긴자에 있는 거야? 간다에 있는 거야?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걸 묻는 거죠. 이 미도리가 그걸 묻는 거지만 이 와타나베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고 두꺼운 글씨를 썼잖아. 하네다 공항이 있죠. 국내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포공항 같은 거예요. 하네다 공항에서 얘기했더니 너 지금 어디야? 미도리가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고개를 들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러나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어디인지 모를 곳을 향해 그저 걸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어느 곳도 아닌 장소의 한가운데에서 애타게 미도리를 불렀다. 그렇죠. 애타게. 미도리는 이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생존 의욕이 강한 사람이야. 기즈키가 제일 먼저 죽죠. 미도리 아버지가 죽죠. 오이 먹고 막 이랬죠. 병실에서.
하스미가 죽지. 하스미 기억해요? 그 부잣집 딸, 그죠? 하스미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 나오코가 마지막 죽어요. 이게 쭉 죽는. 그지? 와타나베 집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 가겠다는 거야? 아니야, 미도리에게 가겠다는 거야. 살아야 한다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다 살아야 한다. 공감하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공감이 돼요? 제 마음에도 있는 어떤 상실을 채워주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오케이. 3번 읽었어요. 예. 근데 왜 무라카미 하루키를 왜 이렇게 많이 읽었을까요? 예, 한국서는 왜 1990년대 왜 하루키 소설이 강타했을까? 이 상실을 한국은요 90년대부터 상실을 겪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예. 우리는 어떤 상실이 있었죠? 진보가 정권을 잡았는데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네. 달리 새로운 게 없어요. 노무현 정권 받았는데 더 힘들어. 99년대 90년대 말에 레닌 고르바초프 그 엘친이라고 기억나세요? 엘친? 국회의사당에 탱크 몰고 가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그 소비에트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숙모했던 이거 정말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결국은 대안이 없어요.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민주화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87년 6월 항쟁에서 갈아 넣었는데 이게 국민 한 명 한 명 이 멀티튜드 다중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지도자 몇 명 바꿔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상실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90년대 들어서 또 그런 춘추전국 시대 같은 무너진 시대가 온 거죠. 진보도 무너지고 보수도 무너지고 상실되었을 때 젊은 애들은 그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에서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로 간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개인주의로 가는 군상들 상실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데 그것이 일본인의 대다수였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프라하의 봄 쓴 사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누구죠?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제일 많이 팔린 외국인 작가 2명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밀란 쿤데라예요. 3명까지 포함시키면 카프카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상실한 사람들. 체코에서 1963년에 소련에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벌이고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로 망명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 그 소련에 그 탱크가 들어오고 저항하고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그 사진 하다가 쫓겨나고 의사하다가 유리창 닦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공산당이 지적받아가지고 그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밀란 쿤데라가 쓴 겁니다. 농담이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든지. 이 사람은 그 좌절을 쓴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걸 겪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더그라운드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오음진리교 그 인터뷰한 거, 오음진리교 사건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현실성을 판타지로 표현한 작가예요. 우리는요 리얼리즘 문학 황석연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소설인 줄 알아요. 96년 11월 달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난 게 바로 그 해 오음진리교 사건이에요. 아직 못 잡아가지고 제가 갔을 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때 일본 사람 지하철 못 탔어요. 겁나가지고. 살인사건 때문에. 엄청 걸어다니고 저도 그 기억나요. 유학 가자마자 지하철 폐쇄시키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니고 곳곳마다 그 오음진리교 그 지명수배자들 안 잡힌 사람들. 그거 그냥 벽 여기저기 다 붙어있고 그 상황이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1984 소설의 배경은 오음진리교예요. 예. 하루키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전쟁 파괴된 전차 위에 하루 이런 시간만 나면은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행 저지 준 곳을 찾아다니는 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내요.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거를 그 이유를 작년에 발표했어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 뭐 자기 뭐 섹스 이야기만 쓰고 뭐 험한 얘기만 쓰고 이게 뭐 근데 왜 이렇게 탱크 보러 다니고 일본이 난징 학살했던데 찾아다니고 왜냐? 그런데 왜 여행 기록 내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작년에 드디어 붕괴 슌슈 문해춘추에 작년이었죠. 작년 6월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글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라도 숨기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이 글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월간지 문해춘추에 특별 기고한 글을 통해 부친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하루키는 이 글에서 제국주의 시대인 1938년 부친이 20살 때 징병돼 중국에 배치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소속됐던 부대가 중국 포로를 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군용칼로 사람을 해치는 잔인한 광경을 떠올렸다는 하루키. 이는 어린 마음에 강렬하게 낙인 찍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수려했습니다. 되살리고 싶지 않은 오래전 에피소드를 굳이 거론한 이유는 그 다음에 비교적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루키는 너무 불쾌하고 눈 돌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쁘고 감추고 싶은 역사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하루키의 역사관은 과거 작품과 발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17년 발표한 기사단장 주기기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을 거론하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지난 2월 프랑스에서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좋은 것만을 역사로 규정해 젊은 세대에 전하려는 세력에는 맞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돼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직시를 강조한 하루키의 메시지는 침략 전쟁을 전면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관과 대비돼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전 세계가 쇼크였죠. 아버지가 이랬구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돌아가신 나키 그죠? 아버님의 전쟁 체험의 찌질로 이 카타로 말했어요. 전쟁 때 아버님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5학년 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중국 사람을. 그 난징 학살은 사실이라고.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아버지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서 아까 카페 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다고 그랬죠. 딱 한 번 2003년인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아빠 인터뷰가 실려요. 요미우리 신문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고. 책을 보낸 적이 없고 내가 하루키 책을 산 적이 없다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근데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 배반감. 교사였고 어머니도 교사였고 아버지도 국어교사였고 어릴 때 엄청나게 만약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뭐 다니엘키 주니쪼르도 좋아하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 실격 누구죠? 다자이 오사무. 네, 다자이 오사무. 이게 통하죠? 다자이 오사무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생각하고 인간 실격, 사육 뭐 이런 거 읽으신 분, 여학생 이런 거 읽으신 분은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이분은 몇몇 작가 빼놓고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은 거예요. 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시죠. 라디오도 진행자를 해가지고 음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와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과 재즈와 클래식과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는요. 첫 장면에서 늘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던 2D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서 검색하면 음악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요. 유튜브 틀어놓고 읽어야 돼요.
그 음악이 끝날 때쯤 되면 다른 음악이 나와요, 소설에서. 또 그걸 검색해서 또 읽으면 그 유튜브와 소설의 내용이 어울리는 전혀 다른 문학을 창조해낸 거예요. 다 나와서 그런 이제 2D 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요건 이제 요건 뭐죠? 요것도 아주 지금 굉장히 비쌀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그 컵 놓는 거, 그죠? 무라카미 이렇게 실제로 디자인해가지고 카페에 컵 놓는 거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는요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물이. 그래서 동물도 하나하나 쥐가 많이 나오고요, 양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나오고, 원숭이 카프카죠? 그죠? 학술원에 보는 보고서, 그죠? 원숭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카프카 영향이 크죠? 코끼리 누구죠? 코끼리 얘기 많이, 코끼리를 쏘다 누구죠? 1984 쓴 사람 조지 오웰, 애니멀 팜. 조지 오웰. 그래서 조지 오웰이 코끼리를 쏘다 이제 산문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요. 조지 오웰 1984를. 그걸 보셔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나오고 새도 많이 나오고 일각수 이런 상상 속에 그 고양이 많이 나오고. 하루에 매일 15km 뛰는 거야. 10km 이상. 그리고 평생을 몇 매를 쓰냐면 다 집어 20매. 20매를 쓰고 딱 안 하는 거예요, 일을. 20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30일, 20매, 30일 쓰면 몇 매죠? 600매죠? 제가 지금 우리 교재를 쓰는 일본 쪽 마음이 600매짜리예요. 한 달에 한 곳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20년이면 오래 살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이걸 계속 물어보고, 그러려면 니체처럼 적극적으로 허물을 즐겨라, 이겨요. 마라톤 뛰고, 그리고 즐겁게 생선 요리를 먹고, 비싼 요리가 아니라 서민 요리들을 먹고, 사소한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쓰는 걸 이 사람은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 해변의 카프카 시작. 해변의 카프카에서 이걸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출연을 해요. 젊은 애가 나오는데, 카프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꿈을 거예요. 계속 아버지하고 갈등을 겪고 집을 나와요. 누구 얘기죠? 자기 얘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자기 얘기예요. 교토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얘가 몽상을 하는데 여기서 다 용서를 해요. 그 숲에서 우리 군인 위안부 같은 여자들을 일본 군복을 이곤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집단 강간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였다 하면서 위로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엄청 비판을 받죠. 저도 이 책 토론회 갔을 때 아주 무라카미 하루키를 엄청 욕했어요. 이 책 나왔을 때. 고려대학교에서 심포지움을 하는데 이 무렵에 2003년에 군인 위안부의 그거를 오히려 용서해주는 책이거든요. 그 카프카라는 소년이 겪는, 해변에서 카프카라는 소년이 겪는 아픔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1984가 나와요. 1984라는 소설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1984는 소설이 뭐가 있죠? 조지 오웰의 1984.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숨은 신들이 있는데, 히든갓이 있는데, 북한의 히든갓은 김일성이겠죠. 일본인들에게 히든갓은 뭘까요? 어떤 망령들이에요. 그걸 오음진리교로 잡고 패러디해서 쓴 소설이에요. 1984. 그 전체주의가. 그 빅브러더라는 전체주의가 있잖아요. 조지 오웰의. 그 다음에 올더 석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헨리 포드라는 그 히든갓이 있잖아요. 히든갓. 근데 이 사람에게서는 1984에서는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온갖 망령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악령하고 비슷해요. 소설이. 이런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좀 대단한 면을 보여주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술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라카미 하루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권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권하겠습니다. 이 책이 얇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자키 츠쿠르라는 애가, 이것도 아까 그 노르웨이 숲하고 비슷해요. 고베 출신인데 어느 날 고향에 왔더니 다 자기를 이지매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살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죽으면서 나중에 알아요.
나이가 40대가 돼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평생을 왜 내 고향 사람들이 안 만나주나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요, 고향 사람들한테. 그래서 40대 때 알아요. 아, 나를 안 만나주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살했던 애가 나를 갖다 강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걸 깨닫고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는 강간을 안 했지만 그 여자에게 애매모호하게 끝내. 정말 내가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을 못하는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거 진짜 좋은 책이에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씁니다체로 나오는데 소설가란 무엇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하나하나 썼는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직업으로서 내가 아까 마라톤 했던 얘기, 있던 얘기 여기 다 나와요. 매일 20매씩 쓰는 이유,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제 기시단초 고로시, 기사단장 죽이기라고 이게 나와요. 여기서 아버지가 출연한 거 드디어 또. 아까 헤베르 카프카에서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같았는데 역시 용서를 못해요. 평생.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여기 소설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소설이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역시 남자예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은 무라카미 하루키 자신일 때가 많고 그리고 나이가 다 30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고하는 식으로 소설이 진행되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해요.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와서 이유도 없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헤어져.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가 유주랑 헤어져가지고 나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아내가 느닷없는 예상치 못할 통보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냥 이거 황당한 거죠. 누군지도 몰라요. 더 이상 못해요. 이 사람이 아내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화가의 아버지가 쓰던 집에 비어있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판타지예요. 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밤마다. 이게 뭐야? 산머리에 있는 그 집에 잡목님이 주위에 에어싸고 있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집이었는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그림을 발견해요. 다락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위에 방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제 열고 보니까 여기 기사단장 죽이기라고 침실 천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수리부궁어리가 있고 커다란 꾸러무늬가 발견했어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두 남자가 묵직한 고대의 검을 들고 싸운다. 청년이 노인의 가슴 한복판에 검을 찔러 죽었다.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네? 네? 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난징 학살 사건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자기 속에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난징 학살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기묘한 복격자가 있었다. 땅에 붙어있는 뚜껑을 반쯤 위로 올리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남자. 이 정체불명의 기괴한 남자는 누구일까? 이 그림입니다. 기시단초 고로시. 이걸 이렇게 봐요. 이걸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과 이 실제가 막 이렇게 공감돼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사는 게.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우리는 다 시밀러카라 헛것에서 살아요. 우리 삶 자체가. 장례식장 가서 시신은 어디 있죠? 지하에 있는데 영종 앞에 가서 막 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것과 실제와 본체를 구별 없이 산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걸 실제로 봐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 그림을 발견한 이후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퍼뜩 눈을 떠 시계를 보았다. 1시 45분 희미하게 낯선 소리가 들렸다. 방울 혹은 그 비슷한 물건에서 나는 소리 같다. 소리는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계속 들려왔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신호화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다.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가 회중전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창문잎을 가로지르는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작은
낡은 사당 같은 것이 있었다. 방울송이라 아무래도 그 사당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누군가 이 돌무덤 밑에서 방울을 만들고 있다. 무언가 해야 한다. 그런 아주 판타지 소설이었다. 그 다음에 하루키 소설의 단독자 같이 해볼게요. 단독자. 이 싱귤러리티 엄청 중요합니다. 하루키가 묻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단독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첫 소설도 그렇죠. 와타나베가 나는 단독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단독자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키에르케고르예요. 그죠? 공포와 불안이라는 책에서 창세기 12장 가지고 아브라함 얘기 가지고 단독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그럴 때 4일 동안 걸어가면서 죽여야 되나 마나 죽여야 되나 마나 그거 가지고 아가멤논이 자기 딸 죽인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써요. 키에르케고르. 그때부터 그 단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쫙 갈라지게 그걸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이제 도스토옙스키, 보네퍼, 칼바르트, 윤동주 이런 사람이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이 사람 같은 경우예요. 누구죠? 니체, 하이데거, 카프카, 지금 많이 있는 까미, 페스트,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쪽인 거예요. 단독자로서 내가 신이 없는 사회, 아브라함은 신이라도 있었죠. 이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명에 맞서서 운명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까메 페스트라는 소설 보면은 그 많은 주인공들이 리유 의사라든지 현실과 부닥쳐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아주 긍정적인 실천의 소설입니다. 페스트 이번에 꼭 읽어보세요. 진짜 하루키 문학의 치유 구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하루키 문학이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치유 같이 보여요. 치유. 나구사메로. 위로예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장문장에 나오지만 이런 문장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혹한지 잘한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이제 아시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적극적 허무주의. 예, 완전한 실존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열을 쫙 따르고 있는 거예요. 카프카. 그죠? 까미. 또, 이 무라카미 하루키.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죽지마, 이겁니다. 죽지마, 견뎌. 근데 하루키의 역사의식은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평생을 갈등하면서 하다가 작년에 표출된 거죠. 일본에 대한 그 아픔이. 그 역사의식의 해변의 카프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때부터 이분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는데 결정적으로 기사단장 죽이기로 하면서 일본에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아까 왜 난징 학살 사건이 나오면서 일본 서점에서 이 소설이 구구 성향단체와 독자들이 하루 아침에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구구 세력들이. 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난징 입성. 그렇습니다. 이른바 난징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부 때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한 공부입니다. 가만히 듣는 것보다 읽어야지 뇌가 움직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투가 시작. 일본군이 항복하는 날과 시민 대부분을 살해해버린 겁니다.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세부적인 수치는 역사들 사이도 이론이죠. 어쨌든 엄청난 수의 시민이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라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40만 명과 10만 명의 차이. 이걸 소설에 쓴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 쓰면 전 세계에서 읽죠. 모든 사람이. 이걸 썼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루키 역사 이 부분이에요. 소데스. 이와이로 난징 격사도実験です. 이용군가 하게시 센터를 마치니 난징 시나이데 뭐 생교시 때そこで뭐大量の殺人が行われました.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 죽였다고.
이거를 소설을 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끝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다라시 레키시 교과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보면요, 일본에서 숫자를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전투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지 몇만 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부정해 버린 거예요. 주마니까 모노스코이 됐어요. 이거 몇 사람? 요주마니까 주마니까 나니가 문제가 할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시카시 요주마니까 주마니노 치가이와 이따이 독거니 아르노 되쇼까? 40만 명이나 10만 명 죽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노벨문학상은요, 작가가 어떤 인권에 고뇌하는 면이 꼭 있어야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고, 이런 역사적으로 바른 그 본을 보여주는 분들에게 시상식을 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국이 시작. 상대국이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니까 하루를 받고 있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